한 분야를 깊게 파던 전문가가 주목을 받았던 시대가 저물고 이제 바야흐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프로젝트 학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 기반 프로젝트 수행법을 구현할 수 있는 수레바퀴 모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개발된 수레바퀴 모형은 연구 보고서 쓰기 능력과 발표 능력을 갖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교과 기반 개별 연구팀으로 진행된 연구들을 하나로 융합하여 기존의 통념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학습 모형을 수레바퀴에 비유하는 까닭은 테마 중심으로 각각 진행된 개별 연구가 나중에는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이 수레바퀴와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교과 기반 프로젝트 수행법을 구현하는 융합교육 모형입니다. 2010년부터 현장에 적용되어 학계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레바퀴 모형은 일반고, 자사고, 농어촌학교 등 다양한 단위 학교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형의 성과를 보도한 KBS 뉴스 4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대화를 들어보면 참 욕설 많이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욕설 예방 강의의 효과를 뇌파로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0.3초 만에 나타나는 뇌 반응을 관찰하는 연구진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 욕설 어휘의 P300 피크값이 상승했다는 걸 보았을 때 욕설 어휘를 혐오자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연구진은 공학과 역사, 문학과 수학 등 8개 분야에서 청소년 욕설을 연구했습니다. 욕설의 음성적 특성이나 자율신경계의 반응과 같이 연구 주제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물을 조만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욕설 예방과 치료 교육 자료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다는 점.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입시 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색다른 배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자로서의 체험, 연구하는 즐거움 그런 것을 맛보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국가 경쟁력에 직결 될 수 있는. 지난해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 암호 체계를 분석해 논문까지 발표한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는 전통무예를 주제로 연구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의 승리는 당시 첨단 무기였던 화차의 공이 컸는데요. 이 화차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3만 왜군을 단 2천여 명의 군사들이 무찌른 행주대첩. 역사는 당대 학자인 망암 변희중 선생이 화차 40대를 만들어 권율 장군에게 보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400여 년 전의 첨단 무기 변희중 화차가 고등학생들의 힘으로 처음 복원됐습니다. 40개의 연결된 총통에서 화살이 30m까지 날아갑니다. 행주대첩처럼 아래에서 올라오는 적군을 공격할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접근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장거리였던 신기전 화차보다는 저희가 찾은 변희중 화차가 더 적합하다는 걸 알게.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변희중 선생의 문집에 실려있는 도면 한 장과 2줄 설명뿐입니다. 학생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세워 복원에 도전했습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고문원과 역사를 해석하고 자연계 학생들은 발사에 필요한 물리적 계산을 맡았습니다. 화차 디자인은 미대 지망생의 솜씨입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것을 어린 학생들이 착안을 해서 이렇게 복원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다시 태어난 화차는 학계의 검증을 거쳐 내년 변희중 선생 서거 400주기 때 공식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풀기 힘든 미스테리처럼 회자되어 왔죠.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이 방패연을 통한 전투집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논문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논문의 저자들이 고등학생이어서 더 화제입니다. 이주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전쟁력으로 진압하라! 후퇴를 거듭하는 조선 수군.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떨어지고 성진하라! 성진하라! 하객진이 펼쳐집니다. 당시 수군은 이 명령을 북소리로 내렸을까? 불가능하죠. 스피커가 바로 위에 달려있음에도 잘 들리지 않거든요. 근데 전쟁 상황에서는 실험을 해보니 북소리와 깃발 신호는 150m 정도 이내에서나 가능할 뿐 넓은 바다에선 무용지물입니다. 이를 극복한 비결은 바로 신호연. 다양한 무늬에 연을 띄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전쟁할 때 사용한 연입니다. 이 연이 45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발이는 명령 대기, 중몰이 눈쟁이는 포위 선멸을 뜻합니다. 하지만 신호연은 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암호 체계로 운용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혼자 떠 있을 때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지만 두 개나 세 개가 같이 뜨면 의미가 달라졌을 거란 겁니다. 현대에서도 해군에서 이제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고요. 야구에서 작전할 때 이렇게 사인으로 전달을 할 때요. 또 명령 수신자와 명령 내용을 나타내는 연이 서로 달랐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암호 체계 가설을 세우는 데는 수학이 동원됐습니다. 연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에도 중복 순열이라든지 순열과 같은 개념들을 사용해서 23전 23승. 불패의 신화 뒤에 신호연의 암호 체계가 숨어 있었다는 이 논문의 저자는 32명의 고등학생들입니다. KBS 뉴스 이주영입니다. 네, 조선시대에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거중기라는 도구를 사용했죠. 우리는 의뢰 크레인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고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입니다. 높이 6m, 둘레 약 6km의 수원 화성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근대 성곽입니다. 돌을 들어 올리는 기계, 거중기가 화성 축조에 어떻게 사용됐을까? 고등학생들이 그 비밀을 풀기 위해 거중기의 모형을 제작했습니다. 거중기는 도르래와 줄을 감는 얼레축을 이용해 돌을 수레에 싣는 작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크레인처럼 원하는 곳에 자유자재로 돌을 쌓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거중기를 옆으로 옮길 때마다 다시 분해하고 조립하는 그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중기의 역할이 직접적인 성벽을 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은 이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 화성을 직접 방문하고 측량도 했습니다. 화성 안쪽을 보면 이렇게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들면서 성을 축조했기 때문에 거중기를 사용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사에는 썰매 등을 이용했고 성벽이 높아지면 경사로에 따라 다양한 도구로 성벽을 높이 쌓았을 것으로 추론했습니다. 고등학생이지만 과거에 이제 저희 화성의 문화를 현재의 입장에서 현대적 입장에서 해석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습니다. 고교생 융합 연구팀은 앞으로 전문가 검증을 거쳐 학회에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자, 그럼 수레바퀴 모형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연구 주제에서 시작됩니다. 바퀴살 단계는 각 팀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생성하며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바퀴태 단계는 각 팀이 만들어낸 지식을 하나로 융합하여 작품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바퀴살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퀴살의 첫 번째 단계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료는 다른 사람이 제공한 가공하지 않은 사실이나 연구자가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직접 얻은 측정값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모아 정리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자료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퀴살의 두 번째 단계는 정보를 생성하는 단계로서 이전 단계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류하고 종합하여 의미 있는 정보로 요약하는 것입니다. 정보는 학생들이 해석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료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객관적인 내용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발표한 자료를 모아 함께 공통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서 정보를 만드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학생들 나름의 지식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전 단계에서 만든 정보들을 학생 나름의 분석 틀이나 관점으로 해석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전 단계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발표한 정보들을 모아 평가하면서 나름의 아이디어를 더해서 지식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지식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구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구성주의의 철학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처럼 수레바퀴 바퀴살 단계는 자료를 정보로, 정보를 지식으로 발전시키는 교과에 충실한 학습 과정입니다. 바퀴테에 해당하는 융합 단계는 각 개별 연구팀의 성과를 하나로 융합하여 작품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레바퀴 모형은 교과 기반 프로젝트로서 각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어내는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별개의 비교과 활동이라기보다는 교과 수업의 연장입니다. 즉, 교과 기반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21세기에 요구되는 학습 비전으로 학습 능력, 실행 능력, 사회생활 능력, 인성의 함양을 제시하였습니다. 4개의 능력 중에서 학습 능력과 실행 능력은 교과 수업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능력과 인성은 교과 기반 심화 프로젝트를 통해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에서는 학습과 실행을 하고 교과 기반 프로젝트에서는 작품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학습, 실행, 작품화 단계는 선생님들에게 익숙한 블룸의 교육 목표에 맞게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학습은 2001년 개정된 블룸의 교육 목표 중에서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준이며 실행은 적용하고 분석하는 수준입니다. 교과 기반 프로젝트에서 추구하는 작품화 단계는 최상위 캡스톤 디자인 단계로서 평가하고 창안하는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수레바퀴 모형은 작품화 활동을 통해 학생의 역량을 성장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역량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제가 제안한 프레임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학생들의 역량은 학생과 교사의 인지 여부에 따라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역량은 화면과 같이 학생과 교사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객관적인 역량과 학생은 모르지만 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잠재적 역량, 교사는 모르지만 학생이 자학하고 있는 은폐된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교과 수업만으로 교사가 학생의 역량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모두 모르고 있는 미지의 사실은 어쩔 수 없지만 학생이 모르는 잠재력과 교사가 모르는 은폐된 사실은 교과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충분히 객관적인 역량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잠재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역량을 확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사 역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관찰하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프로젝트 활동은 교사가 모르고 있었던 영역, 즉 은폐된 영역과 학생이 모르고 있었던 영역, 즉 잠재력을 객관적 사실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과정으로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확장된 객관적 사실만이 기록됩니다. 수레바퀴 모형이 기존의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문제의 발견으로부터 학습이 시작되지만 프로젝트 수행법에서는 문제는 지도교사에 의해 주어지고 설계됩니다. 이는 학생이 선택한 연구 과제가 지나치게 협소하거나 프로젝트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중요하지 않은 분야에 몰두해서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교사와 학생이 분리되지 않고 교사도 연구 책임자로서 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합니다. 교사는 프로젝트 매니저에 해당하고 학생들은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교과 교사들은 교과 매니저로서 학생 연구원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습자 중심이 아니라 교사 주도적입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서는 교사에게 부여되었던 주도권을 학생에게 이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프로젝트 수행법에서는 교사는 막연하게 열심히 하라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의 연구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진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지휘하게 됩니다. 넷째, 프로젝트 성과물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교과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진짜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나 포트폴리오 수준에 불과한 프로젝트 기반의 학습 성과물과는 다릅니다. 프로젝트 모형을 통해 이룬 성과물은 실제 학회에 발표할 수 있는 논문이나 특허 또는 시연이나 전시회 같은 문화 콘텐츠 수준입니다. 이처럼 한국형 융합교육 전략인 수레바퀴 모형은 맹목적으로 학생 중심 활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활동보다는 교과 지식을 더 강조하고 교과 지식을 토대로 교사 주도적으로 설계된 프로젝트에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실제 프로젝트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교사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지식을 더욱 충실하게 가르치고 응용하는 체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수레바퀴 모형에서 추구하는 프로젝트 학습은 한 사람의 학자가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교사와 수십 명의 학생들이 집단 지성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수레바퀴 모형은 미국형 스팀 교육 캠페인과는 달리 한국 교육 현장에 10년 이상 적용되어 구체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합니다. 2019학년도 대입수학 능력시험 국어 31번 문항에 관한 상반된 시각. 옹호, 말 많은 수능 국어 31번, 전두엽 자극하는 융합 문제. 비판, 수능은 왜 스피드 게임이 됐나. 말 많은 수능 국어 31번, 전두엽 자극하는 융합 문제. 알고 보면 쉬운 과학 원리. 2019학년도 수능 국어 31번 문제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지문에 만유 인력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문 속에서 물리 법칙을 찾아내어 적용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너무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이런 식의 융합 문제 출제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세포들이 동원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부분만 작동하여 일을 한다.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은 뇌의 깊은 곳이 관장한다. 수박으로 말하면 빨간색 부분이다. 변연계라 불리는 이곳은 맥박과 호흡, 그리고 위험, 감정 등 생명 유지에 직결되는 일을 담당한다. 인간의 뇌는 겉부분이 발달했다. 수박으로 말하면 초록색 부분으로 피질이라 부른다.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하여 피질이 잘 발달하여 인간답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피질도 여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 영역마다 역할이 주어져 있다. 예를 들어서 앞 이마 부분에 있는 연합 피질이라 불리는 전두엽은 사고작용을 담당한다. 어떤 선택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곳이다. 후두엽은 시각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시각 피질이라 불린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담당한다. 그리고 양쪽 귀 근처의 축두엽은 기억을 관장하는 곳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한다면 그 정보가 기록되는 곳이 바로 축두엽이다. 뇌의 위쪽에 위치한 두정엽에는 감각 피질, 운동 피질, 연합 피질이 있다. 감각 피질은 신체에서 들어오는 감각 신호를 관장한다. 운동 피질은 신체 각 부위의 운동을 조절한다. 그리고 두정엽에 있는 연합 피질은 감각과 운동 신호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일을 한다. 뇌는 이와 같이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기억된 것을 칠판에 글씨를 쓴다고 하면 축두엽과 운동 피질만 일하면 된다. 기억된 내용을 참고해 중요한 선택을 한 뒤 글을 쓴다고 하면 축두엽과 전두엽,
두 정엽이 협동해야 한다.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공동으로 일해야 하는 문제는 복잡하게 느끼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동일한 상황이 생기면 단순하게 처리한다. 조건 반사적으로 자동으로 대응한다. 즉, 습관적으로 대응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호랑이를 보았다고 하자. 처음에 호랑이를 봤을 때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기억 장소에 기록되어 있는지 찾아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한다. 이것이 무섭게 보이면 얼른 피하라고 신체에 명령을 내린다. 그러면 즉시 발을 움직여서 도망간다. 이것이 처음 호랑이를 봤을 때 사고작용이다. 그런데 다시 호랑이를 보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는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이란 것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다. 눈을 통해서 호랑이 정보가 들어왔다. 호랑이가 무서운 동물이라는 기억이 있다. 얼른 발을 움직여 도망간다. 기억된 것에 따라서 단순하게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인간의 뇌는 암기된 것을 기억해낼 때는 뇌의 일부만 동원해 빨리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여러 영역이 협동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습관이란 것을 만든다. 자주 발생하는 일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동으로 반응하게 한다. 마치 수학 문제에서 공식에 대입하면 되는 것처럼 해놓는다. 이처럼 뇌를 공식처럼 이용하면 빨리 일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색다른 상황이 생기면 대응하기 어렵다. 회사 임원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인재라고 말한다. 이를 뇌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전두엽이 발달한 사람을 원한다는 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사회는 더욱 그렇다. 미래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은 그렇지 않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축두엽을 발달시키는데 열심이다. 대뇌 앞쪽 전두엽, 의사 결정하는 역할, 심지어 일부 학원에서는 모든 수학 문제의 패턴을 조사해서 패턴을 암기하게 한다고 한다. 사고력 문제를 암기력 문제로 바꾸어버린 놀라운 전환이다.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암기한 패턴과 조금만 달라지면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의 뇌는 측두엽이 발달하고 전두엽은 발달하지 않을 것이다. 창의 융합 인재는 여러 가지 지식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특정 부위만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뇌 전체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번 수능의 국어 31번 문제가 프랑스 바칼로레아에 출제됐다면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 당연히 좋은 문제라고 칭찬받았을 것이다. 이번에 그런 융합적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이에 맞는 공부를 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수능이 우리 교육에서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년에도 그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융합적인 공부가 자리 잡고 그렇지 않으면 원위치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읽기, 수능은 왜 스피드 게임이 됐나? 체스나 바둑을 어릴 때부터 배우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 두뇌도 일종의 근육이며 체스나 바둑은 이 근육을 단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체스의 고수는 하수보다 머리가 좋을까? 그리고 그 머리를 체스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써먹을 수 있을까?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체스 마스터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전형적인 기보에 대한 지식의 차이였다. 실제 게임의 기보를 보여주고 25개 말의 위치를 기억하게 했을 때 체스 마스터는 평균 23개를 기억했지만 아마추어는 12개에서 13개 정도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체스 말을 체스판 위에 아무렇게나 놓고 위치를 기억하게 하자
마스터와 아마추어 모두 세계에서 4개밖에 기억하지 못했다. 전문적인 체스 선수는 장기 기억에 1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의 체스 포지션을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체스 마스터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저장된 장기 기억 덕분이며 추상적인 추론 능력 때문이 아니다. 이 연구는 교육학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이른바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지식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역량이라고 선언하면서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학력고사가 수능으로 바뀐 건 역시 이런 맥락에서였다. 학력고사가 고교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을 묻는 시험이라면 수능은 독해력이나 추론 능력 같은 역량을 측정한다. 학력고사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옮겨놓지 않은 사람은 풀 수 없는 시험이지만 수능은 문제를 푸는데 충분한 정보를 예시문에 포함해 배경 지식 없이도 풀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수능 국어 영역이 일종의 스피드 게임처럼 되어버린 것은 이 때문이다. 사실 주어진 정보로부터 어떤 것을 추론하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 아니다. 웬만한 고등학생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독해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하려다 보니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급기야 속독법을 배워야 할 지경이 된다. 학원에서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를 푸는 요령을 가르친다. 수능 국어 영역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만유인력 문제 같은 킬러 문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런데 배경 지식 없이도 풀 수 있어야 한다는 원래의 전제와 달리 이 문제는 만유인력에 대해 정확한 지식이 있는 학생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독해력이라는 역량은 본질적으로 장기 기억에 저장된 지식에 의존한다. 독서 행위는 장기 기억 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계속 불러내면서 이루어지며 킬러 문항의 해결 여부 역시 장기 기억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식 중심으로 측정을 하면 킬러 문항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여기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평이하다. 어떤 것은 너무 쉬워서 저런 것을 모르는 고등학생이 있을까 싶다. 하지만 50문제를 다 마치고 골든벨을 울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아무도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고 끝나는 때가 더 많다. 골든벨을 울린 학생은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뿐 아니라 평소에 책도 많이 읽은 학생일 것이다. 그런 학생이라면 대학 수학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국어 영역 킬러 문항을 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수레바퀴 모양이 지난 10년간 교육 현장에서 적용되어 온 사례를 잘 탐구해 본다면 교과 기반 융합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